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4월 30일 한국 시간 밤 11시 3분입니다. 2분 전에 PC 물가 데이터가 발표됐고 그 데이터 바로 업데이트해서 즉시 분석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추이가 나타났는데 이 데이터를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 전쟁이 시작됐고 그것의 영향을 확인해야 될 텐데 역시 첫 번째 3월 물가가 나온 겁니다. 3월 물가 PC 데이터가 근원 물가의 경우 전월이 3.0이었는데 2.6%로 떨어졌습니다. 또 PC 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2.5에서 2.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2월보다 떨어진 겁니다. 3.0에서 2.6, 2.5에서 2.3, 둘 다 각각 떨어졌습니다. 또 시장의 기대, 근원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2.6%였는데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떨어지는 흐름이었고요. PC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대는 2.2였는데 그거보다는 소폭 높은 흐름이니까 이 PC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두 지표가 헤드라인과 근원 물가 두 지표가 둘 다 전월보다 떨어졌고 또 하나는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고 하나만 조금 기대보단 오른 상황이니까 이것이 크게 PC 물가만을 가지고 실망했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서투른 감이 있고 다만 추세적인 흐름을 먼저 보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근원 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2.6%를 기록한 건 그동안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근원 물가가 2.6을 기록한 게 지금 처음인 겁니다. 그럼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거의 2.5에 근접했다. 그럼 2.345 정도가 되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더 고조되는 것이죠. 그럼 24년 9월에는 2.7, 97, 3.0 이 정도 숫자만으로도 빅컷의 금리 인하를 했었으니까 이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으면 관세 전쟁 분명히 시작은 했는데 3월부터 시작은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물가가 떨어졌네.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네. 인플레이션 안 올 수도 있겠네. 현재로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만 괜히 고조됐었네. 내가 너무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국면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과 맞물려서 정확히 1시간 반 전에 발표된 GDP 데이터랑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한다면 GDP 증가율 같은 경우는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적 이 정책 행보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를 역성장을 유인케 했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물가는 나름 물가대로 안정화되는 흐름이에요. 기대에 정확히 충족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이 정도면 뭐 물가는 안정화되는 흐름이네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물가가 주안점이 아니라 경기가 주안점인 거예요. 특히 경기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내일 모레 발표될 미국 실업률, 취업자 증감 이 지표는 더 어둡지 않을까.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실업률 4.5%를 초과하지 않을까 하는 분명히 그런 걱정까지 가미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더 고조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참조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물가에 좀 집중을 해보려 하는데요. 오랜만에 기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6개월에 한 번은 이 기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PI와 PCE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CPI는 고용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로 치면 통계청인 겁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거고요. PC 데이터는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합니다. GDP를 발표하는 상무부에서 발표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CPI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C보다 품목수가 적어요. 25%가량 적어요. 자, 우리나라의 물가를 추계할 때 여러분이 뭐 이것도 소비하고 이것도 소비하고 이것도 다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 소비하는 품목의 개수가 460여 가지예요. 그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의 평균적인 등락률을 계산하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겁니다.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라고요.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460여 가지로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550가지로 계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4월 말일 날 발표되는 게 PCE 데이터예요. 더 많은 품목들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니까. 근데 CPI 데이터는 25% 품목 수가 적으니까 더 빨리, 굳이 따지면 속보치에 가까운 물가예요. 그러니까 3월 달이 지난 다음 4월 중순이 조금 안 돼서 CPI 데이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매월 10일 전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PC는 마지막 주에 나옵니다. 주로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오늘은 4월 30일 말일이니까 매월 말일 혹은 마지막 주 금요일 이쯤에 발표됩니다. 특징이 뭐냐면 음식이나 원유, 자동차, 주택 이런 것에 가중치를 두는 게 CPI고, 실물 물가, 실제 물가와 더 유사한 거, 더 정교한 게 PC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되느냐?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CPI와 PCE 중에 CPI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제가 아는 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CPI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선진국이 정말 선진국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물가를 확인하는 데이터도 두 군데서 발표하고, 경제 규모가 크니까 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서로 견제 장치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견제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물가를 더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PC 데이터가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 더 정교한 데이터니까. 근데 CPI는 좀 속보성으로 미국 물가 상황을 먼저 보고 PC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해보고, 또 국제 비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물가 상승률이 9.1%로 41년 만에 정점을 찍었다. 이런 표현은 CPI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그 41년 만에 정점을 찍은 그 물가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역사적으로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CPI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고, PCE 데이터는 소비 지출 품목을 더 직접적으로 보는 품목이니까 더 정교하게 확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CPI와 PC의 개념 정리를 잠깐 했습니다. 그 다음 또 기초 상식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려 해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인플레이션율, 물가상승률을 수직축에다 놓고 또 여기 수평축에다가는 실업률 지표를 놓습니다. 실업률은 다른 말로 경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경기 상황.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가 이런 게 아니라, 정의 관계가 아니라, 그럼 실업률이 올라갈 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 이게 정의 관계죠. 근데 정의 관계가 아니라 둘의 관계는 이런 역의 관계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역의 관계다. 이런 관계다. 그래서 실업률이 이렇게 A였을 때, 실업률이 올라갈 때, 이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고용이 안 좋아질 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물가 상승률은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라는 두 가지 책무를 놓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연준으로서는 물가도 보고 경기도 보고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거예요. 근데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뭐 괜찮아요. 그럼 물가 잡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높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물가 안정부터 해야 돼요. 물가 안정을 먼저 이뤄내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물가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 그 다음 경기 부양을 하면 됩니다. 되셨죠? 또 이 두 가지 책무 중에 물가는 물가대로 낮은데 경기도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금리 인하 열심히 하는 거죠. 이해가죠? 양적 완화하고 경기 부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봤을 때 통화정책을 어떻게 내리는지 결정하는지 그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그걸 볼 때 고용, 물가, 금리의 연관성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높은 금리를 유지해서 높은 물가를 먼저 안정화시켜요.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다시 금리 인하하면 되잖아요. 금리를 올려놓고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니까 22, 23년 동안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것이고, 물가 안정세의 흐름이 보이니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시 투자도 증진하고, 고용도 증진하고, 경기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인 겁니다.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통화정책의 목표가 뭐냐? 통화정책이란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화폐 양이나 가격, 화폐 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가격,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게 뭐예요? 이게 수단이죠, 수단. 유동성을 공급하느냐, 금리를 인상 인하하느냐, 이게 수단이에요. 통화정책의 수단.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될 때, 보세요. 물가도 낮고 경기도 안 좋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하면 돼요. 물가는 높고 경기는 좋아요. 그럼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달리면 돼요. 그죠? 근데 상충될 때,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 인하부터 하느냐?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이 상충될 때는 물가 먼저다.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통화정책의 쉽게 말하면 원칙이에요. 한국은행법 1조 1항, 1조 2항. 뭐라고 써 있어요?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다른 말로 물가 안정 기구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죠. 물론 물가 안정이지만 경기도 안정시키고 또 금융 안정도 확보하자. 이게 세 가지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니 물가 되게 높은데 무슨 물가가 떨어졌다는 말이야. 이런 말씀 계속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물가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물가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제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그대로 캡처해 온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2%냐 3%냐, 물건의 가격이 높다 낮다, 순댓국밥 가격이 10,000원이 넘었다, 물가가 아직도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년 순댓국밥 대비 올해 순댓국밥이 2% 올랐다, 3% 올랐다. 그 순댓국밥만 오른 게 아니라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이 고루 올랐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유독 오른 품목에 더 민감하거든요. 왜 원유 가격 떨어진 건 안 보세요? 주유비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주유비 가격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건 고려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오른 품목만 더 고려해요. 그러니까 나의 체감 물가가 오른 거냐, 실제 거시경제 지표인 물가 상승률 지표가 오른 거냐. 이 물가 상승률이 2%라는 기준선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입니다. 보시면 물가 안정 목표가 우리는 현재 2%예요. 2%를 넘어서면 고물가, 2%를 밑돌면 저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가일 때는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해야 되는 것이고 고물가일 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하게 왔어요. 2%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적정한 금리를 이루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 인하하는 여정이다. 이걸 제가 피벗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기초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를 명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아까 발표됐던 PCE 데이터가 오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조적으로 물가가 잘 잡히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CPI 기준으로도, 근원 CPI를 기준으로도 전월보다 떨어졌습니다. 연속으로. 전전월보다도 떨어졌습니다. CPI 기준으로도 3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기여도를 보면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가 잘 안 잡혀왔거든요. 그동안. 얘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기도 어려워요.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기여도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어요. 24년 3월보다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원 상품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도 마이너스예요.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잡히면 돼요? 근원 서비스 물가만 잡히면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볼까요? 관세 전쟁에도 물가가 안 오를 수 있다라고 제 의견을 드린 몇 가지, 한 1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 전쟁은 곧 세계 주요국들의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잠깐 길 가다 멈춰 세우게 만든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 줄고 하니까 에너지 수요가 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푸드 앤 비버리지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됩니다. 매우 미미하지만 하향 안정화됩니다. 자, 이런 흐름이 결국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한 겁니다. 또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근원 서비스 물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렌트비, 주거비인데요. 주거비 상승률도 정점을 찍은 이후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4%까지 온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4%가 중요한 기준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 CPI 데이터가 약 한 12, 3일 후면 발표되겠지만 그때는 4% 언더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3.8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생산자 물가거든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3.7, 3.2, 2.7%로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경기 안 좋은 흐름하고 같이 연동됩니다. 생산자 물가가 3월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4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금으로서는 떨어질 여지가 있겠구나. 물론 관세 전쟁의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진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이런 지표적으로 선행지표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하향 안정화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치솟았었거든요. 2.6, 2.9%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던 것은 관세 전쟁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요. 향후 물가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만 3%로 기존 전망치 2%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조금 스파크를 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유로존이라든가 뭐 그 밖에 선진국, 신흥국 다 마찬가지 기존 전망보다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많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뭐를 뜻해요? 아무래도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니까 과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과잉 공급된 생산품을 철강, 알루미늄을 유럽의 싼 가격에 수출해야 돼요. 그게 또 연된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수출했을 법한 자동차를 다른 나라에 좀 수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 돼요.
미국은 관세라는 장벽을 세우면 수입이 주니까 과소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일부 작용할 수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는 물가 상승률이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가격은 균형점을 찾아가니까 결국 미국 물가 상승률도 하향 안정화될 여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IMF의 전망은 24년 물가 상승률이 3%였다면 25년은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흐름은 24년 3에서 25년 2%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었던 것을 올려잡은 것이고,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가혹하게 치고 올라갈 거란 전망이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는 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과 맞물려서 균형점을 찾아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글로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GDP 24%, 나머지 국가들 76%, 그러면 24% GDP 국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상승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국가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조정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결국 균형점에서 만나는 국면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향 안정화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IMF도 진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조는 다소 삐걱거린다. 다소 금리 인하를 이런 속도로 하려고 했다가 좀 이런 속도로 좀 금리 인하를 멈췄다가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간 동안 물가가 어느 정도 자극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더 서둘러서 급하게 금리 인하할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종전에 금리 인상하려고 했던 그거보다 덜 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을 좀 어렵게 꺼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또 경기적인 충격이 있으니까. 이런 통화 정책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실시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제 분석을 해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 PC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 단계에, 또 GDP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 단계였죠. 다음 이제 5월 7일 날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는 거의 어려워. 7.6% 가능할 거야. 금리 인하는 거의 어려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올라갔겠지만 5월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거의 붙박이처럼 있었기 때문에 큰 조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CME 패드워치를 데이터를 지금 리뉴얼 했는데요. 7.8%가 나왔네요. 비교를 해보면 정말 조금 올라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5월에는 금리 인하 어렵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가 나온들 5월은 어렵고 6월에 가능하겠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게 올라가는 효과는 나온 거네요. 왜냐하면 GDP가 1분기 GDP가 역성장을 했고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기대를 충족하진 않지만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 역력하니까 말이죠.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향후 금리 인하 결정은 5월에는 인하가 어렵겠지만 6월에 하지 않겠어? 또 7월에 하지 않겠어? 연달아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굳게 먹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 변화는 여전히 전개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을 가동하겠구나 하는 생각들은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GDP와 또 오늘 발표된 PCE 이 두 가지 데이터가 동시에 좀 역사적인 날인데요. 이 데이터가 반된
금융시장의 모습,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본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GDP가 역성장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때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것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실추된 것이다. 미국 국채 매수세가 줄어든 것이다. 혹은 국채 매도 의사인 것이다. 국채에 대한 매수 의지가 약해지면서 매수세가 없어지거나 또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거나 그게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흐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면서 내려온 것은 GDP 데이터가 그렇게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GDP 데이터를 보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을 진행하긴 어렵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좀 안도하는 모습이 전개되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가져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역시 PC 데이터가 또 막 나왔죠? 나온 이후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은 아무래도 완벽하게 물가가 잡히는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기대에 못 미치는 물가 안정의 흐름이니까 금리 인하가 뭐 역시 쉽지 않겠네 하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 또 이 단기간의 국채 금리를 또 급등하게 만드는 그런 변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제가 안 보여드리고 있었군요. 그죠?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현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달러 인덱스가 낮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경향까지 있다. 이런 흐름은 역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미국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달러 인덱스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본다면 남은 FOMC 회의가 일단 5월 7일 날 있습니다. 이날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때는 뭐 금리 인하는 상대적으로 기대하지 못할 것이고 파월이 어떤 의견을 발표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6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는 그런 발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5월 7일이니까요. 남은 데이터는 5월 초에 내일 모레 발표되는 5월 2일 날 발표되는 미국 고용 데이터예요. 고용 데이터마저 붕괴된 걸 만약에 붕괴돼요. 만약에 붕괴된 걸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면 5월에라도 뭐 긴급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가정하겠지만 기자회견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홍보 말씀드리면 제가 오피셜 클럽을 이렇게 런칭을 했고 한 두어 달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매일 그러니까 유튜브로는 한계가 있는 것들을 이 공간에서 가능하게 하니까 매일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고 굿모닝 마켓 뉴스 전해드리고 또 매주 줌 수업을 해서 얼굴 서로 서로 얼굴 공개하면서 질의응답을 이렇게 다 하고 있죠. 그리고 매월 오프라인 특강을 또 단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큰 틀에서의 어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피셜 클럽에 조인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고정 댓글 상단을 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